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측근들과 함께 증거를 인멸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우려가 크다고 구속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며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방부가 윤석열 정부 첫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6년 만에 다시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며 한국형 삼축체계 명칭도 부활했는데 일본은 종전 이웃나라에서 가까운 이웃으로 격상에 표시했습니다.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TV조선의 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번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왜곡 의혹을 들여다보는 감사원이 최근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윤 전 차관은 청와대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을 지낸 김현미 전 장관과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왔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지진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 등 전국 840여 곳에 설치한 지진 가속도 계측기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진 정보 주무기관인 기상청은 정작 주요 시설로부터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검찰은 150쪽이 넘는 영장 청구서에 이 대표가 정확히 얼마를 배임했고 또 뇌물로 얼마를 받았는지 혐의를 꼼꼼하게 적시하며 5가지로 정리했죠.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이례적으로 지역 토착 비리라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희대의 사건으로 법치가 무너진 날이라고 야권 지지층에선 이젠 전쟁이다, 한동훈 탄핵으로 맞서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죠. 표를 계산해보니 민주당에서 28표만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수 있습니다.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하겠죠. 먼저 심가연 기자의 보도 보시고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성남FC 사건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은 150페이지에 달하는데 대장동 개발 의혹에는 배임,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제3자 뇌물죄, 위례 개발 의혹엔 부패방지법 위반 등이 적용됐습니다. 이 대표에게는 성남시장 시절인 지난 2014년 대장동 개발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성남FC 구단주였던 지난 2014년에서 2016년 사이 네이버와 차병원 등 4개 기업에서 받은 후원금 133억 원도 뇌물로 받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직접 승인한 문건들에 대해 진술을 회피하면서 사건을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 회피를 시도한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영장 청구 직후 이번 사안이 지방 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가 유착한 지역 토착 비리로서 극히 중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장동 의혹은 지난 2021년 9월 불거지면서 대선 레이스를 강타했고 정권 교체 이후 수사팀이 전면 교체되는 등 진통을 겪었습니다. 하천대유가 제 거였으면 제가 저한테 뺏었겠습니까? 응? 그리고 차라리 민간 개발하지 말라고 공공 개발하겠어요? 본격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5개월 만에 검찰이 비리의 몸통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목하면서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검찰권 사유화를 선언한 날.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영장 청구에 반발하며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고 결백을 주장했는데 내심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오길 기대하는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이 상정됐을 때 양심껏 투표하자며 가결을 촉구했습니다. 김태린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긴급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범죄 사실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범죄 증거도 없었다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역사에 남을 희대의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입니다.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입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고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정치영장이라는 지적입니다. 야당 대표니까 구속해야 된다. 영향력이 많아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영장은 제가 보다 처음 봤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오전 소속 의원들과 전국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규탄대회를 열며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직접 SNS에 글을 올리며 규탄대회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습니다. 국회의원 윤리 강령에 따라 양심껏 표결합시다. 21대 국회가 헌정사의 양심을 저버린 죄인으로 기록되지 말도록 합시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이탈표가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이 대표는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는 등 이탈표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민주당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이기도 한 이재명 대표가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 때문인데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또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홍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는 구속이 꼭 필요한지 신문하는 영장 실질 심사를 엽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신병 확보를 위한 구인장을 발부해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현직 국회의원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 때문입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려면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선 150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를 받은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보냅니다. 이후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국회에 제출합니다.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가기까지는 3일 정도 걸렸습니다. 체포동의안을 접수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은 시작됩니다. 제적의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가결되면 법원이 영장 실질심사 일정을 잡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석 299석 중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부결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부결이 결정되면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는데 검찰이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 있지만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만큼 부결된다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651억 원과 4,895억 원. 문재인 정부 시절 대장동 1차 수사팀이 결론 내린 배임 액수와 이번에 2차 수사팀,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난 뒤 두 번째 수사팀이 내놓은 배임 액수입니다. 수사팀만 바뀌었는데 배임 액수는 무려 7배가 넘게 늘었죠.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건지 길기범 기자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을 기소한 대장동 1차 수사팀. 당시 수사팀은 대장동 일당이 공모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약 651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새로 구성된 2차 수사팀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며 산정한 배임 액수는 4,895억 원. 무려 7배가 넘는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1차 수사팀은 민간 사업자들이 평당 예상 분양가를 1,5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축소한 점에 집중했습니다. 1,500만 원으로 계산하면 1,40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1,303억 원의 이익이 더 발생하는데 성남에 뜰 절반의 지분을 가진 성남도공이 651억 원을 더 챙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 2차 수사팀은 내부 문서 등을 바탕으로 성남시 주무부서가 대장동 개발 이익을 70%로 산정한 점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택지 개발 수익과 아파트 분양 수익 총 9,600억 원 중에 공사가 70%에 해당하는 6,725억 원을 챙길 수 있었는데도 확정이익 1,830억 원만 챙긴 것이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이 대표는 서면 진술서를 통해 아파트 분양 사업은 공사의 영역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공사가 분양권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민간업자 이익 최대화를 위해 분양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고 분양 수익도 포함했습니다. 수천억 원대 배임이라는 검찰과 성남시 이익 확보라는 이 대표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배임 여부와 규모는 법정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초유의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국회 체포동의안. 특히 체포동의안은 국민의힘, 민주당만 걸려있는 게 아니죠. 정의당 등 다른 당 의원들의 표심도 중요합니다. 정치부 이병주, 사회부 서남비 두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기자께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말씀드렸듯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부터 통과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시점 아마 다음 주 초쯤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돼 있는데 현재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24일,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이 가장 빠릅니다. 여기서 보고가 되면 24시간 이후 또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돼 있어서 국회법을 준수한다면 27일 전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여야가 앞서 필요하면 28일에 한 번 더 본회의를 열자고 협의를 해놨던 만큼 이날의 표결 가능성도 거론이 되는데요. 국민의힘이 28일 대구에서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할 예정이라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과 달리 체포동의안은 72시간이 지나도 자동 폐기가 되지 않고 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반드시 표결하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한 번은 건너야 할 강이라는 얘기네요. 그럼 투표가 진행되면 체포동의안 가결이 될까요?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일단 투표가 무기명이니까요. 일단 국회 제적위원 과반이 참석해서 거기에 과반이 찬성을 해야 가결이 됩니다. 전체 의석이 299석이니까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50명이 찬성하면 통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네. 현재 국민의힘 모두 찬성표 던질 게 분명해 보이고요. 정의당도 사안을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는 취지에서 줄곧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해왔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 조정은 의원까지 해서 122표가 찬성표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만약 민주당 내에서 28표의 찬성표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는 통상적인 영장심사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탈표를 막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체포동의안 부결을 혹시 당론으로 정할까요? 현재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요? 당론으로 부결을 주장할 경우 방탄 논란이 더욱 거세게 일 수 있는 데다가 당내에서도 반발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비명계 의원으로 꼽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자율 투표에 맡겨도 충분히 부결될 사안이고 오히려 당론으로 정하면 반발표를 부를 거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결정 여부 등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뇌물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에도 민주당은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고 자율투표에 맡겼는데 부결됐었습니다. 그때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예행 연습이다 이런 말도 있긴 있었습니다. 자, 검찰 분위기 보죠. 네. 검찰은 이재명 대표 혐의 입증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지금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한 녹음 파일, 또 성남시 관련 결제 문건, 이메일 등 다수의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검찰이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중요한 증거들은 재판 과정에서 공개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검찰은 죄질과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또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혐의 입증에 매우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검찰총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를 강하게 비난했는데 사실 검찰총장이 영장 청구를 하고 나서 이렇게 나서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맞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직접 메시지를 내는 것 극히 드물었죠. 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서 곧바로 총장이 입장을 냈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그만큼 결연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총장은 이 사건에 대해서 불법 정경유착, 지역 토착 비리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총장은 이례적으로 조금 전 퇴근길에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네네.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것이고 국회는 국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를 예측하고 검찰의 일을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대표 수사에서 검찰이 배수진을 쳤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장을 한번 보죠. 보통 영장을 청구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증거인멸 그리고 또 도주 또 우려도 있잖아요. 보통 그런 경우에 많이 내용을 적시하죠. 그러면은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본 겁니까? 이 부분에서는 도주 우려는 뺐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의 중대성 또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도주 우려는 이번 영장 청구 사유에선 뺐는데요. 이 대표가 야당 대표로 일정과 동선이 공개되고 있고 또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이미 3차례나 응했던 점 등이 고려가 된 걸로 보입니다. 예. 다만 검찰은 이 대표가 증거인멸 시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 대표의 검찰 조사 태도도 사실상 묵비권 행사로 은폐 시도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정성호 의원이 김용, 정진상 등 이 대표 측근을 잇따라 특별면회를 한 것도 검찰은 회유 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영장 청구를 목전에 두고 정성호 의원의 면회 사실이 알려진 걸 두고 국회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법안 심사를 위해서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 영장 청구의 요건이 안 된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성토했습니다. 특히 박범계 의원은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면회한 내용이 최근 공개된 게 영장 청구를 위한 명분 쌓기였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성 이사진행 발언을 지속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다른 곳에서 문제 제기를 하라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절반인 428억 원을 받기로 했다. 이게 참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녹취로서 그분이 누구냐, 이 대표냐 아니냐 말이 많았는데 이 부분이 영장에 없어요. 김만배 씨가 이 대표 측에 천화동인 1호의 숨은 지분을 약속했다 이러한 약정 의혹이 있었죠. 부정처사 후 수뢰죄인데요. 이번 영장의 범죄 사실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용어로는 의유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의유는 하지 않은 겁니다. 다만 경과 사실에 관련 내용을 담긴 했습니다. 검찰은 조금 더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428억 원이라는 거액의 지급을 약속하기는 어려웠다고 보고 있는데요. 추가 증거를 확보한 이후에 향후 이 부분도 함께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말밖에 없으니까 더 증거를 찾아보겠다. 그렇습니다. 이거군요. 이 대표를 향한 다른 수사도 많죠. 뭐가 남았습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이례적인 용도 변경을 해주고 이건 아파트 단지를 짓게 해서 민간업자들에게 3천억 원이 넘는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입니다. 또 수원지검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성남지청에선 성남FC 후원금 의혹 그리고 최근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도 수사 중입니다. 이 외에 향후 50억 클럽 수사도 어떻게 될지 관심인데요. 특히 50억 클럽 중 한 명인 권순일 전 대법관은 과거 이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줬다는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이 수사도 상황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표를 상당히 옥죄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추적 선한빛 그리고 이병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광주를 찾았습니다. 지난번 안철수 후보가 방송토론회에서 총선 승리를 이끌고 곧바로 당대표를 내려놓겠다고 한 데 대해 김기현 후보는 공천을 마쳤으니 철수하겠다는 거냐며 오늘도 밀어붙였죠. 또 안 후보를 향해 아직도 민주당 DNA가 남아있다고 비판했고 안 후보는 김 후보에게 부동산 차익 의혹을 꺼내들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김기현 후보를 향해 최근 제기된 울산 KTX 역세권 토지 차익 의혹을 언급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1,800배 차익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해야 합니다. 국민의 상식과 도덕적 기준에 맞는 해명을 하십시오. 김기현 후보.
김기현 후보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라며 내부 총질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아직도 민주당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당에. 이재명을 이 재판의 단두대에 올릴 수 있는 사람, 저 바로 김기현입니다, 여러분. 또 안 후보가 총선 뒤 당대표에서 물러나겠다는 건 꼼수라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비판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자유민주정권을 만들겠다 강조했습니다. 정권 뺏기지 말아서 30년 자유민주정권을 만들자. 동의하십니까? 천하람 후보는 호남을 팔아 권력에 줄 서는 건 결국 당원들을 파는 것이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호남 정치가 여러분이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의 영달을 위해서 팔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광주에서 세 번째 합동 연설회를 마친 국민의힘 당대표 주자들은 오는 20일 MBN에서 주관하는 TV 토론에서 맞붙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우리 국방부는 1967년부터 국방 분야 정책과 현안을 국민께 소개하기 위해서 국방백서를 발간하고 있죠.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역대 25번째 국방백서가 공개됐습니다. 예상하신 대로 북한은 6년 만에 다시 적으로 규정됐고 그 이유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처음으로 가까운 이웃이라고 격상시켰습니다. 권영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 7장의 본문과 특별 일반 부록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입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했는데 국방백서에서 북한에 대한 적 표현이 등장한 건 6년 만입니다. 9.19 군사합의서 내용을 삭제한 대신 북한의 군사합의 주요 위반 사례를 넣어 군사적 위협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에게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열병식과 시험 발사 등을 토대로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에 대한 재평가도 이뤄졌습니다. 플루토늄 보유량은 2년 전보다 20kg 늘어난 70여 kg으로 평가됐는데 최대 18기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시험 발사에 성공한 화성 17형과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 등 총 7가지 종류의 미사일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이에 대응할 한국형 삼축체계 명칭도 문재인 정부에서 사라졌다가 부활했습니다. 안보 정세 평가 대상을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일본을 처음으로 가까운 이웃 국가라고 격상해 표기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표기는 정부 기조에 따라 달라졌는데 일본과의 안보 협력 강화와 관계 개선 의지를 반영했다는 평가입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이런 강력한 북핵 대응 체제를 유지하려면 한미 동맹이 강해야겠죠.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중 미국을 국빈 방문한 대통령은 6명뿐입니다. 국빈 방문은 한 나라의 정상이 다른 정상을 만나는 여러 가지 방식 중 최고 예우를 뜻합니다.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월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 측이 국빈 만찬을 위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미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고위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 일정 형식에 관해 협의 중이라며 국빈 여부를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양국 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사항은 없고 대통령실에서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는 국빈 방문이 성사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백악관을 찾게 됩니다. 국빈에 맞는 의장대 사열과 공식 환영식 등이 진행되는데 관심은 이 전 대통령이 했던 미 의회 연설을 윤 대통령도 할지 여부입니다. 연설대에 오르게 되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북핵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공조체제의 변수 중 하나인 강제징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늘 새벽 국제안보회의가 열리는 독일 뮌헨으로 떠났습니다. 오는 18일 개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한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박 장관은 배상에 일본 정부와 기업 호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입니다.
징용기업인 일본제철 등이 기금에 일조할지가 핵심인데 일본 측이 기여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인식차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강진이 발생한 지 11일째, 사망자는 4만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재민은 200만 명을 훌쩍 넘겼죠. 그럼에도 229시간 만에 구출된 소년의 모습에서 세계는 여전히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튀르키예 안타키아. 구조대원들이 안전을 위한 사전 작업을 거친 끝에 생존자를 세상 밖으로 들어올립니다. 강진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장장 229시간을 버틴 13살 소년입니다. 기적은 이어져 왔습니다. 엄마와 남매, 한 가족이 228시간 만에 다시 만났고 70대 고령에도 잔해 속에서 226시간을 견딘 여성이 구출될 땐 모두가 얼싸안고 환호했습니다. 현장 구조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대원들은 이렇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Creemos que todavía existe la posibilidad de que haya personas debajo de los escombros y creemos que se debería de seguir buscando. 다만 지진이 남긴 상처는 참혹합니다. 튀르키예 당국과 시리아 국영통신, UN 등의 집계에 따르면 양국 사망자 수는 4만 1,000명이 넘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추산한 인도주의적 지원 대상자는 260만 명에 이릅니다. 추위는 계속되고 생필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위생과 보건 여건도 좋지 않아 전염병 전파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는 어린이들의 고통도 큽니다. 어른들도 힘들 텐데 아이들의 트라우마는 실로 어마어마하죠. 호흡기 감염 등 2차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색 구조대가 시신 가방을 옮깁니다.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가족을 확인한 남성은 이내 오열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어린이들은 이런 장면과 함께 길게 늘어선 관, 24시간 울리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에 11일째 노출되고 있습니다. All the shock that they have gone through during the earthquake and all whatever they have seen, because of that patient are having panic attacks. There's a good number of people. 시종 불안감을 느끼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طابق سادس فالبيت كله يعني دافش عن البنايه 3 سم على الشارع والحيطان كلها مصدعه تصدعات كبيره. 심지어 블록 장난감으로 탑을 세우고는 안전한지 묻기도 합니다. Anxious, teachers, is this earthquake? And we say we are at the. 최근에는 잔해에서 나오는 먼지와 유해 물질로 호흡기 질환을 앓는 어린이도 늘고 있습니다. We are in real danger of seeing a secondary disaster which may. 피해 어린이가 7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심리 치료를 포함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이번엔 튀르키예 지진 피해 현장을 직접 취재한 서영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서 기자, 어제 튀르키예에서 귀국한 거죠? 네, 맞습니다. 아이고, 여독도 안 풀렸을 텐데 고맙습니다. 직접 가보니 어떻던가요? 네, 저희가 취재한 지역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곳이 카흐라만 마라슈 지역입니다. 이곳이 인구 40만 명 정도 되는 큰 도시인데 멀쩡하게 남아있는 건물이 없을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공터마다 장작불로 추위와 싸우는 이재민이 가득했고 시신이 부패할 때 나는 특유의 냄새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앞서 보도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무너진 건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나쁜 물건들도 있겠지만 특히 먼지가 그렇게 심했다면서요? 네, 날씨가 맑은 날에도 도심이 항상 뿌옇게 뒤덮여 있었는데 그게 다 먼지였습니다. 오래된 건물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성면도 섞여 있었겠죠. 네. 저희 취재진이 밖에서 중계를 준비하면서 휴대전화기를 한 10분 정도만 들고 있어도 이 먼지가 쌓여서 액정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예요? 네. 또 튀르키예에서는 마스크를 잘 쓰지 않는 분위기다 보니까 구조대원분들 중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래는 철거나 구조 과정에서 이 물을 좀 뿌려가면서 작업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마실 물도 부족한 상황에서 뿌릴 생각은 하기 어려웠겠죠. 그랬겠네요. 취재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건 뭐였습니까? 네, 저희 취재진이 가지안테프 중심부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지 않은 지역이었는데도 가스 공급이 끊겨서 난방과 온수 없이 지내야 했고 마지막 날에는 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재민들이 매일 겪는 고통에는 비할 바가 아니었죠.
현지 날씨가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재민용 텐트에 저희가 직접 들어가 봤는데 한기가 그대로 느껴졌고 씻을 곳도 전혀 없었습니다. 여진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요. 네, 저희가 현지에서 일주일 정도 그 현지인 운전기사분과 함께 움직였었는데 저희가 숙소를 잡아준다고 해도 계속 거절하고 차 안에서 쪽잠을 청할 정도로 심각한 지진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 취재진도 가지안테프에서 보낸 마지막 날 밤에 규모 4.7의 여진을 경험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다시 숙소로 돌아갔지만 무서워서 잠을 청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참 고생하신 보람이 있는 게 여기 보니까 사진도 많이 있어요. 현지에서 튀르키예인들이 그렇게 많이 반겨줬다면서요. 네, 저희 취재진이 이제 현지를 이동할 때마다 자원봉사자들이 도심 곳곳에서 이재민들에게 케밥이나 따뜻한 차를 나눠주고 있었는데요. 주민들이 저희를 보면 항상 먼저 음식을 권해줬고 특히 네.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한국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의 나라 이렇게 부르면서 굉장히 반겨줬습니다. 저희가 가족이 참전 용사라는 자원봉사자를 직접 만났는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Dost Güney Kore olarak o bizim kardeşimiz. O dostluğumuz eskilere dayanan bir şeydir. Yeni değildir. Biz tüm sevgi ve selamlarımızı gönderiyoruz. Bütün dost ülkeler çok şükür yardım etmeye başladılar. Yardımı gönderiyorlar. 또 한국 구호대 텐트에 튀르키예 주민들이 남긴 한글 메시지가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저 가운데 또렷하게 고마워 형 이렇게 썼네요. 글씨도 잘 썼는데요. 아유, 고생하셨지만 그래도 보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영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2020년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TV조선의 평가 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방통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강제 수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백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TV조선 재승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한 위원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차량, 김모 비서실장의 PC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방통위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해 9월 이후 이번이 네 번째인데 방통위원장실이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20년 TV조선은 합산 점수 기준은 충족했지만 방송의 공정성 영역에서 만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점수로 조건부 재승인 결정을 받았는데 한 위원장의 개입 여부가 수사의 초점입니다. 그동안 사퇴 압박용 수사라며 날을 세워온 한 위원장은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입건이 됐다고 하니까 성실히 소명을 할 거고 말씀드린 대로 진실은 조만간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종편 재승인 업무를 맡은 실무진을 구속시킨 검찰은 윗선에 관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내일 열리는 가운데 검찰은 다음 주 한 위원장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왜곡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감사원이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을 최근 소환 조사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윤 전 차관은 2018년부터 김현미 전 장관과 오랫동안 합을 맞춰온 인물이죠. 김 전 장관의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봐도 될까요? 안병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감사원이 지난달 31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토부 1차관을 지냈던 윤성원 전 차관을 부동산 통계 왜곡 조사와 관련해 소환 조사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윤 전 차관은 2017년 문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에 입성했습니다.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인 김현미 전 장관과 함께 부동산 정책을 이끌었습니다. 다주택자 꼬리표에 청와대에서 경질됐지만 세종시 특공 아파트를 매각한 뒤 2020년 11월 국토부 1차관으로 영전했습니다.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 되는 2021년을 위한 국토교통부 업무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은 문정부가 부동산 통계를 왜곡해 집값을 낮췄다는 의혹에 국토부가 관여한 정황을 조사 중입니다. 다음 소환 조사 대상은
김현미 전 장관과 문정부 부동산 설계자로 불렸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거론됩니다.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허구적이었는지,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당시 정권은 국민들을 얼마나 속였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대상이 윗선을 향하면서 진상규명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정부는 그간 정부 차원의 회계 감사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1,000명 이상 조합원을 가진 노조에 회계 장부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노동단체들 대부분이 보이콧으로 맞섰습니다. 요구 조건에 맞게 제출한 노동단체가 10곳 중 3곳에 불과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1,000명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서류 비치와 보존 점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달까지 한 달간 자율 점검 기간을 주고 결과를 받아본 건데 점검 대상 327곳 중에서 120개 노조만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했습니다. 153곳은 점검 결과서를 제출했지만 회계장부는 표지만 제출했고 54곳은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보고받은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계 투명성을 유도하는 건데 안 제출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500만 원 부과를 할 거고요. 고용부는 내일부터 2주간의 시정기간을 주면서 현장 조사도 실시하고 현장 조사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 500만 원을 추가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정부의 요구사항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회계라든지 조합비라든지 이거는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자율적으로 할 문제인데 그것까지 제출하라는 거는 노동법상 근거도 빈약하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 장관에 대한 고발과 함께 국제노동기구 제소도 하는 등 정부 개입에 맞서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몇 년 전 아이들 급식에 모기 기피제와 세제를 넣은 유치원 교사가 붙잡혔었죠.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아동 부모들은 너무 약한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경현 기자입니다. 유치원 복도를 어슬렁거리더니 급식이 담겨있는 카트에다가 통 뚜껑을 열고 뭔가를 넣는 듯한 한 여성. 동료 교사의 음료수와 유치원 급식에 모기 기피제와 세제 등 해로운 물질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치원 교사 A씨입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A씨에 대해 징역 4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인이 보호할 의무가 있는 아동이 범죄 대상이 됐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도 없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세제를 묻힌 초콜릿을 아이에게 먹였다는 등의 일부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피해 아동 부모들은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애 컵에다가 장난질 쳤는데 그거 분명히 뭔가 넣고 장난질 했거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면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민경양입니다. 얼마 전 12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던 친부와 계모가 오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계모에게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가 형량이 훨씬 더 무거운 학대 살해 혐의로 바꿔서 적용을 했습니다. 계모는 뒤늦게 사죄드린다고 했지만 이미 늦었죠.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9달 동안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굳게 입을 다물었던 지난 10일 영장실질심사 때와 달리 말문을 열고 뒤늦게 뉘우쳤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으세요?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뿐입니다. 애초 계모에게 학대치사 혐의를 두었던 경찰은 처벌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새로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장기간 학대로 아이의 건강이 극히 나빴는데도 치료도 하지 않고 계속 학대한 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온몸에 멍이 들고 또래보다 체중도 훨씬 덜 나갔던 아이는 최근 2년간 감기 치료 외에는 병원에 간 기록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계모와 함께 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한 친부에게는 가담 정도가 덜하다고 보고 상습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왜 아이 때렸습니까?
검찰은 경찰 수사를 검토해 조만간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진도와 관련해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840곳이 넘는 곳에 지진 가속도 계측기를 설치한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걸 활용하는 곳이 없습니다. 지진 관련 주무기관인 기상청조차 말이죠. 그런데 돈을 더 들여서 더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최돈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진 가속도 계측기입니다. 진동을 측정해 지진이 났을 때 건물의 피해 정도와 위험도를 분석합니다. 측정 정보는 실시간으로 행정안전부로 전달돼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에 활용됩니다. 이 같은 지진 가속도 계측기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공공시설은 물론 공항과 교량 등 전국 주요 시설 840여 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내진 보강 사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작 지진 관련 주무기관인 기상청은 측정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측정 방식이 다른 데다 가스 생산기지 같은 일부 시설의 관측 정보는 공유조차 안 됩니다. 저장 범위도 아쉽습니다. 지진의 진도 관련 정보를 얻고 분석하려면 측정 정보가 쌓이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행안부는 지진이 발생한 경우만 저장합니다. 또 측정 정보도 시설 보안 등의 이유로 민간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측정 정보를 모두 저장하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는 기상청과 대조적입니다. 지진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내진 성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목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자료가 공개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에 대해 행안부는 적용되는 법도 설치 목적도 다르다면서 정보 공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기상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에 일반 건물은 보통 7에서 8천만 원, 댐 같은 특수시설엔 2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사건, 사고와 사회 이슈를 다루는 사회기자M 한범수. 정태웅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게요. 새벽 빌라 날벼락. 비는 안 왔는데 뭐 번개라도 쳤나요? 진짜 벼락은 아니고요. 그만큼 당혹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상 나오는데 오, 불길 너무 센데요? 집어삼킬 듯하죠. 네, 어디예요 여기? 오늘 새벽 5시쯤 서울 강서구의 한 타이어 상가에서 발생한 화재입니다. 불씨가 인근 빌라까지 튀었다고 합니다. 아, 빌라요? 네. 저 시간이면 한창 잘 때잖아요. 좀 불안해지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입주민 39명이 다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날이 밝고 현장에 다시 가봤는데요. 네. 불이 난 흔적이 심하게 남아있죠. 네. 주차된 차들 새까맣게 탔고 유리창 다 깨졌습니다. 다 탔잖아. 유리 단호가 터지고 여기서 옮겨. 사람 한 잔인데 다행이고. 주민분들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침대가 흔들릴 정도여서 지진 난 줄 알았다. 검은 구름이 보인다 등 목격자 진술이 있었습니다. 불난 원인은 아직 안 밝혀진 거죠? 네, 현장 감식을 통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1시간 만에 불이 꺼졌으니 망정이지 정말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바로 다음 키워드 볼게요. 이건 또 뭔가요? 이건 더 뜬금없는데 누가 한 말이죠? 지자체가 저런 말 꺼내서 논란이라고 합니다. 지자체가요? 요즘 결혼정보에서도 저렇게 광고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콩트 영상 준비했거든요. 네. 하나 보시죠. 네. 삼촌 내일 소개팅인데 어때? 멋있지? 자, 남자 주인공 나이는 40살입니다. 10살 어린 여성과 소개팅이 잡혔는데요. 보시죠. 잘 이루어지지 않은 듯 보이죠? 생활체육도 즐기고, 대회도 나가고. 조카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지자체가 개최하는 생활체육 대회에 참가합니다. 거기서 끝내 나이 어린 소개팅 여성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살 어린 여성 만나려면 대회 나와라 뭐 이런 말이잖아요. 너무 억지 같은데? 갸우뚱하게 되죠. 여성 시청자가 보면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 달간 저 영상 찍으려고 제작비 1,000만 원 썼다고 합니다. 1,000만 원이요? 도대체 무슨 대회 홍보하려고 그런 거죠? 체육대회입니다. 외국인도 참가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올해 중 개최합니다. 담당 공무원 결국 저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공식 홍보 영상이 아니어서 가볍게 재밌게 만들 의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국가 1억 배상. 국가가 1억 원이나 배상할 일이 있나요? 이번엔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인데요. 우선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1년 8월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관련 배상이었군요. 맞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이 당시 63세였던 A씨가 코로나 확진으로 충남 아산의 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를 했는데 엿새 만에 숨진 채로 발견이 됩니다. 생활치료센터에서 그렇게 상황이 나빠지셔가지고 사망한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현재는 그것을 조사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부검 결과 사인은 코로나19 폐렴으로 인한 급성 당뇨 합병증이었습니다. 센터의 관리 소홀을 문제 삼아서 유족이 소송을 건 거잖아요. 맞습니다. 센터에서 사망 전까지 아예 눈치를 못 챈 건가요? 이게 우선 당시까지만 해도 센터 내에서 격리를 더 엄격하게 하던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그렇죠. 직접 확인이 어렵다 보니까 전화로 날마다 상태를 체크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 원칙을 잘 지켰는지가 재판의 관건이었겠네요. 그랬겠죠. 네, 실제로 이 부분이 판결을 좌우했는데요. 재판부는 의료진이 최소 오전, 오후 한 차례씩은 망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특히 사망한 당일 오전에는 통화 내역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유족들에게 총 약 1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거고요. 네.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해 격리를 시킨 것이기 때문에 입소자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등 무거운 보호 의무와 책임을 부담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사망 사실 자체도 아빠가 연락이 안 된다는 그 옆방에 격리돼 있던 딸의 요청으로 방문을 하면서 알게 된 거거든요. 법원은 이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사실상 방치가 됐던 거네요. 그렇죠. 이 정도면 배상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네. 이번 판결이 유족에게 조금의 위로라도 됐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기자 M이었습니다. 잇따른 규제 완화에 부동산 시장이 좀 움직이는 걸까요?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매매 계약이 6,647건으로 전달보다 36% 늘어났고 뚝뚝 떨어지던 집값도 하락폭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급급매는 팔리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매수세가 여전히 약해서 오른 가격에는 전혀 거래가 되지 않고 있으니 지난해부터 이어진 거래 침체가 아주 심각하다는 뜻이 되겠죠.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아파트값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20% 넘게 떨어져 역대 최대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이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봄 12억 8천만 원에 거래됐던 전용 면적 55제곱미터가 12월 말에는 10억 3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1년 만에 20% 가까이 하락한 겁니다. 전반적으로 느끼면 한 30% 떨어진 것 같아요.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들의 거래 가격 흐름을 보여주는 실거래가 지수는 1년 만에 22.09% 떨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20% 넘게 하락한 건 조사 이래 처음인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약 10% 떨어졌는데 그보다 하락폭이 더 큰 겁니다. 실거래가가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67개 행정제도 산정의 기준이 되는데 10% 이상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공시가격이 결과적으로는 15%를 전후한 정도로 감소하게 되면 보유세도 이에 맞게 상당 부분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공시가격이 10% 내려가면 수도권 빌라 71%는 동일한 전세금으로 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워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규욱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상승세를 기록했지만 금융권과 통신사들은 웃지 못했습니다. 은행과 통신의 과점 체제를 깨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주가가 뚝 떨어진 겁니다. 여론 악화와 금융당국의 압박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가 2% 가까이 오르는 상승장에서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인 통신주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SK텔레콤이 4.29%, KT가 2.86%, LG유플러스가 0.46% 하락 마감했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 발표 후 상승세를 탔던 은행 주식은 사흘 연속 곤두박질 쳤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오늘까지 KB금융은 9.94%, 하나금융지주는 9.38%, 신한지주는 7.1%, 우리금융지주는 6.33% 떨어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발을 뺐기 때문입니다. 지난 14일부터 오늘까지 3거래일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총 2,532억 8천만 원어치의 은행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라며 예대 마진 축소를 지시했고 통신과 금융 과점 폐해가 크다며 경쟁 시스템 강화를 주문한 영향이 컸습니다. 기업들이 가져갔던 이윤이나 이익을 뺏는다는 거거든요. 외국인들이 그 두 업종의 향후 좀 전망에 대해서 좀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과점 구조를 깨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이달 중으로 구성하는 등 규제가 본격화될 예정이라 은행 주가는 당분간 하락세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현지입니다. 각종 식품이나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이른바 해외 직구, 이젠 흔해졌죠. 그런데 주요 해외 직구 식품을 조사한 결과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군 1위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기능 개선 제품이었죠.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전자상거래 사이트입니다. 미국의 한 회사에서 만든 성기능 개선 제품이 판매 중인데 즉시 구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제품에는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힌빈 성분이 들어있어 복약 시 우울증이나 불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국내에 유통 판매되지 못하도록 지정한 상품이지만 해외 직구를 통해서는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가 성기능 개선 효과 제품 163개를 검사했는데 46%인 75개 제품에서 위해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다이어트 효과 표방 제품 중에서는 설사와 구토 증상 유발 우려가 있는 셋노사이드 등이 검출됐습니다. 위해 성분이 확인된 식품은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해외 직구 식품 구매 건수는 지난 2017년 780만 건에서 지난 2021년 2,600만여 건으로 크게 늘어 관계 당국의 보다 면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I must have good and legal proof that you have confessed to witchcraft, Proctor. With the High Court, your word is good enough. 미국의 극작가 아서 밀러의 원작을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1692년 청교도가 지배하는 매사추세츠주 세일럼에서 벌어진 마녀 사냥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방탕한 행동을 목사에게 들킨 소녀들이 겹겹의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평범했던 마을 사람들이 마녀로 몰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죠. 마녀 사냥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뜬금없이 마녀 사냥 참회록이 돌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해 모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이 1심 판결에서 일부 횡령만 인정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자 야권에서 일제히 미안하다 윤미향이라며 사과 릴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사선의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마녀 사냥하듯한 검찰 수사가 얼마나 무리했나라고. 앞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과 가짜뉴스에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지 미안하다고 썼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에는 침묵하는 걸까요? 여고생들이 용돈을 쪼개고 시민들이 빠듯한 지갑을 털어 건넨 성금을 1,700만 원이나 빼돌려 썼다는데도 말입니다. 설마 큰 돈을 훔친 줄 알았는데 그보다는 적구나 비난해서 미안해라는 걸까요? 정말 윤미향 의원은 무고한 마녀 사냥의 희생자였을까요? 안 그래도 곽상도 전 의원의 이른바 50억 클럽 판결을 보며 800원을 횡령했다고 17년 일한 회사에서 해고된 버스기사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싶었는데 이젠 뭐라고 할까요? 참,
해고된 버스 기사에게 법원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회사의 기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점 등이었습니다. 국회의원님들 뭐 느껴지는 게 없으십니까?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윤미향 미안해 죄 없단 말일까? 맞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이 감독이 없는 상황에서도 단독 선두로 뛰어올라 화제인데요. 돌연 김연경 선수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내려놓고 싶다고 은퇴를 시사하면서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 건지 구경호 기자가 전합니다. 김연경은 소속팀 흥국생명 감독이 경질돼 위기인 상황에서도 팀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단독 선두로 견인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선수들하고 좀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잘 좀 이끌어서 갈 수 있도록 또 노력해서 저희가 또 선수 자리를 계속 굳건히 좀 지킬 수 있도록. 김연경은 이후 기자회견에서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내려놓고 싶다며 올 시즌 우승을 하고 돌연 은퇴하고 싶다는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8경기 남은 정규리그에서 우승하고 박수 칠 때 떠나고 싶다는 건데 올해 36살인 김연경은 사실 시즌 전부터 은퇴를 고민해왔습니다. 최근 불거진 감독 경질 논란과는 별개로 구단과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연경은 은퇴하면 방송 등 다양한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단 배구계에 몸담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은퇴를 하더라도 아마 지금 현재로서의 생각은 배구 쪽에 몸 담으면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선수위원회에 도전할 것이란 예상도 나오는 등 김연경의 거취에 스포츠계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곳곳에 내리던 눈비는 모두 잦아들었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리쬐면서 초봄처럼 온화하겠습니다. 서울이 낮 동안 8도까지 오르면서 오늘과 비교해 4도가량 높겠는데요. 그래도 아침 기온은 영하권에 머물면서 여전히 춥겠습니다. 단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날아들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은 온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강원 영서와 대구 지역은 밤 한때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에 비구름이 지나겠습니다. 특히 남부와 제주에는 꽤 많은 양의 비가 지날 텐데요. 특히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어는 비가 내리는 만큼 주의하셔야겠고요. 강원 산지에는 다시금 대설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내륙으로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2도, 낮 기온은 8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광주가 0도, 창원 1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대체로 10도를 웃돌면서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치고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반짝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